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12월 16일 날 나온 뉴스네요. 석 달 동안 풍선 효과 현장 점검이라는 제목인데요. 비규제 인천 지역 규제는 구리도 집값 상승이 확산됐다. 외지인 인천 아파트 매입 활발.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이 산다는 건 100% 뭐다? 투자 수요다. 그죠? GTX 호재 없고 송도의 가파른 상승. 규제 무풍지대 군포 시흥까지 이어지고 있고, 재밌는 건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와 강명의 상승세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보세요. 어때요? 인천 지역은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리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인 구리 지역의 상승세가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자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도, 그죠? 그래서 보면, 인천 지역은요, GTX 호재가 있는 송도가 가파른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고, 뒤따라서 청라라든가 서구 이런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도 수인분당선이라든가 월판선, 신안산선 등 이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지금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고, 특이한 것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 남양주, 광명의 상승세도 역시 꺾이질 않고 계속해서 반등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지속적인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의 이런 저렴한 아파트들은 이번에 금리 인하 효과를 저는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규제 지역들 중에서도 서울 같은 지역이죠. 대출을 받아서 진입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저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정책은 이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15억 이상에 대한 아파트들은 금리 인하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현금을 특별히 놔둬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아지는 시그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면 그때 움직이겠지만 현재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금리 인하는 대출을 받아서 진입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금리 인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수도권의 저렴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오르지 않았던 평택이라든가 의정부득이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군포, 검단, 인천 같은 데는 이런 지역은 아무데나 섣불리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포, 검단, 인천은 아무데나가 되는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섭섭하셨나봐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인지.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장이 되게 짧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승장이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향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이 군포나 검단이나 인천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이라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풍선 효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은 나올 때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냥 제가 얘기했던 군포, 검단, 인천 지역이 그냥 완만하게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 급등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전월세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면 월세 선호,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하다. 이런 거죠. 전세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 한번 볼까요? 반등한 전세가율, 고개 드는 갭투자. 2020년 3월 10일자 뉴스입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분기보다 3% 오른 59.9%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지금 특히 서울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등 이런 대출이 덜한 9억 이하의 중심에 있는 갭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금리 인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율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제로 금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기 하락이 오더라도 내가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목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죠? 자, 그러면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세금 내줘야죠. 저 같아도 전세금 내줄 것 같습니다. 뭐 월세로 돌리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월세 시장은 커지고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면 자, 서울 같은 경우는 56.9%에서 지금 거의 59.9% 60%에 육박하고요. 인천은 좀 하락하고 있고 경기 지역도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지역, 특히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규제 지역인데도 경기 지역의 거래가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앞으로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은 매매가를 보지 말고 전세가를 보시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리거든요. 많이 드렸죠. 그죠? 자, 부동산,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움직이는 시점이 있다. 그거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세 가격이 70% 정도가 되면 매매 가격은 달려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몇 퍼센트예요? 이미 70%를 넘어버렸죠. 그쵸? 자, 우리 부동산 거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버블이 쌓였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물론 서울의 부동산이 뭐 거품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품이 걷어내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세 가격에 거품 끼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은 버블이 심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왜? 전세 가격은 가장 정직한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하락이 오더라도 폭락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자, 경기 지역 한번 볼까요? 71.5%입니다.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라면 57에 35, 3억 5천이 전세가율이라는 건데, 5억짜리 아파트가 3억 5천까지 빠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빠질까요? 자, 1억만 빠지더라도 4억이고, 그럼 매매가, 전세 가격이 3억 5천이면 전세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세기가 5천 투자가 되는 거네요. 그 시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 장에서 안 들어갈까요? 급하게 마음 먹고 확실한 심정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고,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서울 59.9%, 60%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움직인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지금은 뭐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이 투자자 시장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심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이렇게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움직이실 거고 어떤 분은 지켜보실 거예요. 아니면 타이밍이 와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시장에 예탁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 왜 예탁금이 어마어마할까요? 기다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기다릴 것. 뭘? 타이밍을 보고.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대출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들의 강세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9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 그 두 번째는 전세 매물의 경쟁이 상당히 심해질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학군 지역 같은 경우. 입지가 좋은 역세권이라든가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은 전세 매물이 그냥 품기가 될 거예요. 품기가. 그럼 그런 지역일수록 전세 매물이 품기가 된다는 건 전세가 상승률이 상당히 어떻게 가파르다. 그죠? 매매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전세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도 떨어지네요. 그러면 갭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4억 갖고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1억이면 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세 가격 상승은 갭 메우기의 본격적인 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갭 메우기 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거래량이 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유동자금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갭 메우기로 인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지금보다 3분의 1이나 2분의 1로 줄어들면 V자, 강한 V자 곡선의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투자시장의 변화도 일어나겠죠. 네 번째입니다. 투자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차익형 시장이었다면 만약에 이런 시장이 장기화된다면 수익형 시장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수익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을 보실 때 이렇게 경기 하락장에서 가장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택이에요. 주택. 제가 앞선 또 말씀드렸죠. IMF가 터졌습니다. 경기에 위기가 옵니다.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게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잘 곳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는 비워질 수도 있어요. 상가는 텅텅 비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장사를 하던 사람이나 기업을 하던 사람이 다 들어서 잠잘 곳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뭐예요? 10억짜리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도 아니면 혹은 2억 3억짜리 빌라도 금리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시장의 변화도 예측될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입니다. 앞으로 이 도심의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특히 도심의 소형주택은요, 현재 전세가율이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도심의 소형주택을 눈여겨보셨다가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상승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상가 오피스 시장의 하락입니다. 상가는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이 인터넷 마켓이라든가 모바일 마켓 이런 걸로 인해서 상가 시장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경기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라거나 인원 감축 등을 하면 당연히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수익형이든 차익형이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항상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저는 사실상 주거용 부동산을 항상 선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일곱 번째는 이런 거래량 감소 아니면 급매물 출현을 우리 인정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너무 설왕설래 하지 말고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쫄리지 마세요. 그냥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 세계가 지금 공조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절치부심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3년 갈까요? 전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엔드게임이잖아요. 언젠가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덟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달을 전후해서 매도 물량을 확인해 보자. 매도 물량이 그때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향방은 판가름 날 수도 있다. 지금은 어쨌거나 이런 경기 불안과 유동성 시장의 싸움입니다. 싸움. 이 경기 부담과 유동성 시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죠? 정책의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나 통화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진짜 경기 부양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를 했고 통화 정책을 쓰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이런 방법 없습니다. 언젠가는 얘기하겠죠. 만약에 이런 사태가 길어진다면. 그죠? 저는 이렇게 봐요. 부동산 시장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저도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갑자기 내일 코로나 환자가 한국에서 또 한 1000명이 나올지, 아니면 내일부터 0명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경기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저도. 내일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대응을.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요, 예측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대응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대출 규제가 된다. 대출 규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예측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출 규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8가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향후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플랜이 아니라 5개월, 6개월, 1년 후에 플랜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모로 여러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잘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동산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뭉치질 않고, 그리고 이제 경기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뭐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